안녕하세요. 로스트 아크 난민 사태로 본 게임 외적 스토리텔링의 생산, 소통의 운영과 게임 디렉터 덕질하기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성규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학술대 세미나처럼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러한 경향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증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경향이 짙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에 버터라는 신곡을 낸 BTS와 같은 이 K-팝의 중심 아이돌 문화와 팬덤 간의 어떤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매스미디어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아이돌과 팬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브이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아이돌의 공식 유튜브 콘텐츠 및 아이돌들의 브이로그 등이 아이돌과 팬덤 간의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인회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가 없어지고 대신에 영상 통화회 등을 하면서 이 또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영상 콘텐츠들은 이제 팬덤들에 의해서 다양한 원천 소스 콘텐츠로 활용되어 다양한 팬무비 등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게 되고 기록된 컨텐츠들이 어떤 원천 소스화 되어서 이것들이 덕질을 하는 팬덤들에 의해 2차 생산으로 재탄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이른바 온택트 컨텐츠 같은 것들이 증대하면서 이루어지는 변화 중 하나로서 이 영상 컨텐츠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플랫폼으로 활용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영상 콘텐츠들은 이제 2차 정작의 원천 소스로서 활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록된 영상 콘텐츠들은 잘게 쪼개어지고 다양한 밈과 섞여서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무한히 복제, 분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창작물들은 어떤 팬덤 혹은 이슈를 제킹하고자 하는 유튜버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환경을 로스트 아크의 총괄 디렉터 금강선을 덕질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로스트 아크와 게임 난민 사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과도한 가금 체계와 더불어서 확률 조작 논란, 가금 패치, 롤백 사태 등 다양한 이슈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최근 한국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부조리와 병폐들에 대한 어떤 유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페구오 사태라고 불리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에서부터 이제 트럭을 보내서 트럭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유저들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임사가 바로 넥슨 그리고 NC, 넷마블 이 3대 3N이라 불리는 3대 대형 게임사이고, 거기에 있었던 오래된 온라인 게임에서 충성 유저들이 이제
기존의 자신의 게임에 실망을 가지고 혹은 지금의 어떤 게임 운영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보이콧의 일환으로 다른 게임을 찾게 되었는데 그 다른 게임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바로 이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로스트 아크는 이미 2년간 서비스 되어 온 MMORPG 게임으로 출시 당시 1000억 원의 제작비와 한국 RPG의 희망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콘텐츠 부족 문제 등으로 출시 당시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출시 당시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없었지만 분명 인기 있는 게임에는 분명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로스트 아크가 난민들, 그러니까 기존의 자신의 게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른 대체 게임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이슈몰이가 된 계기는 이 로스트 아크의 총괄 디렉터인 금강선 디렉터의 프레젠테이션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 로스트 아크 2주년 기념 페스티벌과 온택트 이용자 축제로 이 로아온 페스티벌이라는 그 로스트 아크 내부 감사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 이제 대형 행사와 발표들이 대다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 로스트 아크 또한 이 자신들의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당시에 그 금강성 디렉터의 그 인터뷰와 프레젠테이션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그 뭐 여기서 말하는 난민이 되게 한 어떤 메이플 스토리나 아니면 마비노기 그리고 뭐 리니지와 같은 게임의 운영자가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들 그리고 멘트들을 통해서 이 난민들이 로스트 아크의 어떤 새로운 그 게임 운영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금강선 디렉터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그 이슈몰이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트럭 시위를 하는 일부 다른 게이머들과 달리 로스트 아크 유저들은 커피차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커피 트럭을 보내서 개발자들에게 어떤 힘이 되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그런 기획을 하게 된 이야기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이 로스트 아크란 게임은 그 유저와 개발사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소통의 중심에는 이 총괄 디렉터, 금강선 디렉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의 중심으로 작용을 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게임성, 특히 다른 그 기존의 게임들보다 유저 친화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과금 구조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게임들 그 예컨대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등에서 많은 유저들이 등을 돌린 이유에는 분명 과도한 어떤 과금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규모 게임 난민들이 로스트 아크를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한 이유에는 상대적으로 그 유저 친화적인 과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게임 이슈와 더불어 많은 유저들에게 생산된 그 콘텐츠의 생산, 그리고 이를 이야기의 2차 생산과 덕킬하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로스트 아크 간담회로 1년에 스타덤에 오른 로스트 아크 게임 총괄 디렉터인 그 금강선 디렉터를 둘러싼 이야기 소비 방식을 어떤 오타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모해화와 데이터베이스적 이야기 소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 재창작 및 재생산되는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로스트 아크를 둘러싼 이 게임 난민 사태에서 생산된 이야기와
이야기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일어난 게임 난민 사태는 일정 시간 내에 급속도로 몇몇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생산되고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련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덕질하기, 그 2차 생산과 덕질하기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덕질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타쿠라는 용어는 사실 1980년 도에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가 기본적으로 이 상대를 부르는 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그 장르의 취미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재창작, 그 오타쿠의 특징으로 이 2차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어떤 새로운 소비자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국에서 그 오타쿠란 말이 사용되게 된 건 1995년부터 이러한 집단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초기에는 이 뭐 화성인 바이러스나 2012년 신촌 산이 사건 등을 통해서 오타쿠라는 용어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타쿠라는 용어 자체 일본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편함, 혐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사용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 용어는 그 오도쿠라는 말로 순화가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도쿠란 말을 우리가 한국에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람이 없었냐, 아니 용어가 없었냐 하면 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게임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모 페인 등의 어떤 그 오타쿠와 유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콘텐츠 소비자군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다른 점은 이 오타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2차 생산을 하는 그런 일련의 소비자군을 의미하는 데 비해, 페인이 지칭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 무언가에 심취한 것보다도 특정한 어떤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무언가 몰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을 보자면 그 오타쿠는 이 전문가라는 의미, 쓸데없는 쓸 수는 있지만 그 특정 분야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페인이라는 이미지에는 이 전문가라는 이미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타쿠란 말은 2005년경에 오도쿠란 말로 사용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오타쿠란 말보다도 빠르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오타쿠와 유사한 용어들이 많았는데, 뭐 무슨 빠라고 얘기하는 일명 그 아이돌 팬덤에서 나왔던 빠도리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 팬덤, 추종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실드를 친다고 이야기하죠. 대상이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뭐 빠는 까를 만든다, 뭐 지나친 그 충성이 오히려 반대의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미어 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오도쿠 혹은 도쿠라는 말이 이제 어떤 게임 페인과 같이 뭐뭐 페인처럼 다른 용어와 붙으면서 사용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뭐 전쟁이나 무기 등에 관심 많는 사람을 밀리터리 플러스 덕을 붙여가지고 뭐 밀덕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 요덕,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덕이라고 부르는 뭐 그러한 성향으로 사용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법령적으로 이 전매어 덕이 활용되면서 기존의 오덕후 혹은 오타쿠와 뭐뭐 덕이 가지는 이미지는 다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그 일본의 오타쿠와 마니아의 차이와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덕이라고 사용할 경우 훨씬 소프트한 의미로 이 마니아와 유사하게 한 가지 취미 생활에 열심인 사람 정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덕질을 하기란 그 오타쿠에서 사용한 말, 그러니까 어떤 오타쿠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덕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덕질을 하기란 이러한 오타쿠와 같은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동사적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덕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오타쿠에서 파생된 말이고, 오타쿠계 문화의 특징을 개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덕질이 개성하고 있는 특징으로 저는 데이터베이스 소비와 2차 창작, 그리고 모해화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즈마 히로키는 이 오타쿠계 문화의 본질과 포스트 모던의 사회 구조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특징 중 하나로 2차 창작을 꼽고 있는데요. 2차 창작이라는 조개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주로 성적으로 다시 읽어 제작되고 매매되는 어떤 동인지나 동인게임, 동인피규어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이 아마추어리즘을 베이스로 한 그 원작의 파생 이야기 혹은 파생 콘텐츠의 생산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아즈마 히로키는 이 2차 창작을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상품의 오리지널과 복제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타쿠계 문화에서 원작과 2차 창작의 경계의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원작과 패러디를 같은 가치로 소비하는 오타쿠들의 가치 판단은 오리지널도 복제도 없는 시뮬라크루의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타쿠가 그 아즈마 히로키의 말처럼 시뮬라크르적 소비를 한다, 포스트 모던적 소비를 한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어쨌든 2차 창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떤 원작과 같은 가치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이 데이터베이스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표충에 드러난 이야기를 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 기록되는 어떤 다양한 그 모의 요소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간다는 것이죠. 예컨대 팬덤 아이돌 문화의 어떤 팬무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랙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퍼니 모먼트라든가 아니면 케미 영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양한 브이라이브나 그 영상들의 조합들을 편집을 통해서 잘라내고 분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애니메이션 이런데 어떤 그 모의 요소들만을 분해해서 이것들을 조합해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예컨대 흔히 양탄되는 츤데레라는 캐릭터 등이 그러한 방식의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어떤 그 저는 이 덕질하기란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 소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나타나는 그 정보 원천 소스들을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2차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라고 보았고, 이를 그 로스트 아크의 총괄 디렉터의 어떤 그 덕질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하면, 이 모델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나라는 소비자가 표충의 조합을 통해 이야기를 읽어낸다는 점이고, 이는 동일한 정보일지라도 읽어내는 방식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충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2차 창작물이고, 덕질을 하기란 이러한 2차 창작물의 생산과 소비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덕질하기에 창작하고 읽어내고자 하는 대상은 그 모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 즉 욕망의 투영이 가능한 대상의 표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선 디렉터는 어떻게 덕질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떤
주된 모의 요소로 꼽히는 어떤 성적인 요소나 우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지 않는 중년에 가까운 게임 디렉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 금강산 디렉터를 덕질하는 주체들이 가진 특수한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디렉터를 덕질을 하는 이들은 게이머고 평소 자신이 선호하는 게임에 대한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주된 불만은 바로 게임사와의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매난민, 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나온 이들은 이 과도한 가금 정책 때문에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들이 실망을 느낀 지점, 특히 난민화되는 과정에서는 소통의 부재, 근 18년간 해온 메이플 스토리 운영에서 어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불만과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어온 충성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걸친 이 로스트 아크 간담회에서 비춰진 금강산 디렉터의 모습은 이러한 그들의 욕망을 반영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비춰진 금강산 디렉터의 모습은 이러한 기존의 디렉터와 달리 유저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요소들을 스스로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어떤 자기가 잘못 생각했었다, 잘못된 방향이었다 라는 발언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죠. 또한 단순히 게임을 상업적으로 상품으로 여기고 게이머를 게임 중독자 혹은 가금하는 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간담회 금강산 디렉터의 말은 오록으로 나무 위키에 남겨졌는데 그것만으로도 유저들이 디렉터에게 욕망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죠. 보통 이러한 말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열과성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차례로 이루어진 로스트 아크 간담회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가 되었고 이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 소스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덕질이 시작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기록으로 남은 금강산 디렉터의 인터뷰 내용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어떤 패치노트와 편지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금강산 디렉터는 빛강산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유튜버 스트리머가 이 디렉터의 감동을 받고 울먹이는 연상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마치 아이돌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는 어떤 리액션 영상처럼 말입니다. 이 금강산 디렉터는 긍정적일 때는 빛강선 그리고 부정적일 때는 어둠강선이라 불리면서 양면의 사나이가 되어 캐릭터가 되었고 다양한 어떤 의식이나 밈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의 인터뷰 사진은 다양한 이미지로 분화되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당시의 금강산 디렉터의 영상은 잘게 쪼개져 2차 창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재조합되었습니다. 같은 간담회 영상인데 그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읽고자 하는 부분으로 팬무비와 같은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금강산 디렉터의 어떤 격질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캐릭터를 만들고 아예 금강산 디렉터의 어떤 영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음악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와 관련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로스트 아크의 금강산 디렉터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덕질하기라는 키워드 속에서 2차 창작을 하고 이것들을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루고 하는 부분은 이 로스트 아크의 어떤 대규모 이주 사건을 중심으로 이 금강산 디렉터의 어떤 덕질하기 간담회를 시발점으로 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넘어온 매난민 그리고 마비노기에서 넘어온 마난민 그리고 리니지에서 넘어온 린저시아 같은 유저층들이 캐릭터화되고 새롭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같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 유저들의 어떤 새로운 2차 창작과 그 다음에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추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 주 보강해서 오늘날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2차 창작과 덕질하기에 대한 어떤 의의를 좀 더 혹은 흐름을 이야기해보는
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